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렇게 좀 발목을 잡는구나. 장 초반에 이제 매도 사이트카가 딱 발동이 됐을 때 그런 또 느낌이 좀 진하게 들었는데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뭐 일본, 독일, 프랑스 다 난리가 났는데 네.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 장기금리 꽤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금리 얘기를 계속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이제 약간 이제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그 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CPI, PPI 미국에 다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했을 때 소매 판매까지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결국 큰 부담으로 이제 다가왔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높은 게 영국의 지금 5.82% 제일 높고 30년물 기준입니다. 미국 5.3 찍었고 프랑스 4.8, 우리나라 4.75, 오늘도 좀 더 올라가던데,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4%가 넘는. 근데 우리가 좀 억울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워낙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높아서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은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일본은 200%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6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냐? 왜냐하면 저 시장 자체가 일종의 경쟁하는 시장이고 같은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방향성을 잡으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경제 성장, 일단 경제 성장이 좋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니죠. 미국은 좀 괜찮은데, 일본도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정 적자, 결국은 부채가 너무 많냐 이제 걱정. 요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워낙 좋은 것이 사실은 그 영향을 주고 있고 물가보다는 그다음 그 재정 여력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는 재정의 부담, 아까 GDP 대비 100%가 넘는 그러한 그 재정 적자들이 제일 문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물가 부담들까지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30년물 금리가 쉽사리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나오던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결국 현재,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목 그 금리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실질이 아닌 명목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높죠.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재의 그 30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이뤄내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슈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시장이 경계감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지금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 자체가 완전히 시장을 약세장으로 끌어내리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계심을 또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오늘과 또 최근 며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시장은 뭐 떨어질 거이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라는 방면에서 주장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본 조달이잖아요. 사실 자본 조달은 회사채 발행 이런 이슈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금리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장부에 안 보이는 빅테크들의 AI 자본 지출이 4조 달러 정도가 된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4천조가 넘죠. 넘는 거잖아요. 1.4를 곱해야 되니까 네. 4,800조. 그럼 엄청 큰 게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돈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더 우려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워낙 공격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부에 잡히는 것도 있고 장부 외에 잡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장부 외에 잡히는 게 보통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이제 구매 약정.
앞으로 뭘 우리가 사줄 거야라는 거. 뭐 우리나라도 구매 약정을 이미 받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좋게 표현해서 장기 계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매 약정을 맺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개시 리스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 우리가 임대해서 쓸 거야 할 때 거기가 지금 당장 짓고 있으니까 돈이 안 나가지만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쓰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두 가지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대략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메이저 그 하이퍼스케일러 4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 네 개 회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장부 현재 보이는 게 6천억 달러 정도의 지금 부채라면 장부 외 지금 이런 식으로 미개시나 구매 약정을 합치면 2.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4조 달러는 그 추정하는 데하고 그 소위 표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거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거 다 부채로 끌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지금 4배가 넘는 거니까 진짜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정부의 조달금리를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 주도하는 게 무엇이죠? AI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는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네 조달금리 낮추려고 2주 전에 베센트 장관이 뭐 했습니까? 10몇 년 만에 지금 미일 공조해갖고 엔화 강세 돌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만큼 지금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에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에 해당하는 장기 국채의 신규 발행 지금 이게 누적으로 놓고 보시면 올해는 순감합니다. 발행이 4,400억 달러 정도 낮추어서라도 장기금리 이거를 다 2년 미만짜리로 단기로 돌려갖고 장기금리를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베센트가.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 AI 투자. 결국은 4,700억 달러의 순증으로 지금 그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소위 B2 지금 이게 신규 발행이 엄청 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물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보통 우리가 지금 경제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하죠. 같은 시장 안에서 한쪽이 너무 세게 나오면 나머지를 배제시켜 버리는 이걸 이제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질문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미국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가 5.3인데 구글의 30년물 국채가 6.2, 6.3 됩니다. 그러면 뭘 살까요? 구글이 미국 정부보다 더 위험할까? 생각해 보면 둘 다 위험해지면 둘 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구글이 1%, 1.5% 더 주면 구글 국채를 사겠죠.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회사채를. 그죠. 구글의 그 회사채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외면받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를 자꾸 끌어올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밤에 있을 중요한 이제 전 인디케이터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느냐 여부에 결정이 될 텐데 오늘 미국 국채 20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160억 달러 상당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경매 상황이 좀 뭐랄까요? 항상 전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그 인기가 없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 회사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 상황이 좀 더 지속될지 좀 안정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20년물 국채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팔리면 또 급등.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금리가 결국은 팔리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시장에서 조금 더 부담으로 좀 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일 큰 지금 지표는 미국의 20년 국채
경매 금리가 무엇을 결정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발작을 일으키면서 높은데 이게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자체만 보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30년 내 최고치를 또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염려하는 거는 예전에 공포스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죠. 2년 전에 있었죠. 그런 흐름하고 또 맞물릴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이번에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일 공조를 통해 갖고 지금 엔화 강세, 소위 엔화 일병 구하기 를 했죠. 그래서 164엔, 달러당 164엔 하던 것을 한 이틀 만에 155엔까지 끌어내렸다가 요게 지금 159엔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죠. 한데 어쨌든 미일 정부가 나서다 보니까 엔화는 계속 약세 갈 거야 하는 숏배팅 규모가 최근에 확 줄었어요. 그래서 100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30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엔캐리 청산 없이도 이것이 많이 줄었다는 측면은 좀 다행스럽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여기에서 소위 발작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베센트 장관이 뭐 절반의 성공이긴 해도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좀 쓸어낼 수 있게 만든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이것은 이제 단기에 트레이딩하는 매우 공격적인 헤지펀드들 자금이고요. 좀 긴 호흡에서는 결국은 일본 내의 투자자들이 지금 굳이 미국 국채 살 필요가 있겠어? 좀 왜냐하면 엔화 해지하고 난 다음에 갖고 오면은 적자거든요. 오히려 일본 장기채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이제 글로벌리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이슈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여전히 엔화의 흐름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시장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떨어질 때 굉장히 갖다 붙일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 중국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지 경기가 그렇게 불안한가요? 1차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실은 시장의 기대는 중국 정부의 소위 그러니까 내수 진작 통해 갖고 성장률을 좀 공격적으로 끌어올려 주기를 바랬었는데 중국 정부가 워낙 좀 부동산 그때 과열 이후에 뒤어서 그런지 쉽사리 아주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나 내수 소비가 상당히 좀 둔화돼 있고 한마디로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성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성장할 것 같으면 돈을 벌 것 같아야 돈을 빌려서 투자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빌려가 해도 중국 내 민간에서 돈을 잘 안 빌려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의 이제 중요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30년물 금리 얘기를 쭉 했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게 내려와서 지금 30년물이 2.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보수적이고 상당히 좀 침울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국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돈은 아직도 여유 있게 좀 많이 갖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아마 글로벌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아마도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부동산을 과열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소비 진작 아마 정책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큰 악영향보다는 일종의 조금의 이제 소위 숨통을 트이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상장했는데 폭발적으로 무슨 630% 급등 출발하면서 뭐 500% 급등세 보이면서 시총 75조에서 93조 육박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이 영향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중국이 그러한 소위 그러니까 핵심 전략 산업의 스타트업을 계속 키워내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갖고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수준이 커지면 중국 내의 인민이라고 하죠. 중국 인민들인 소위 민간 자금이 재투자될 수 있게, 투자될 수 있게끔, 거기서 IPO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자금을 조달해서 규모를 키워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상당히 좀 잘 갖춰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CXMT, 소위 창신 메모리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네. 이번에 유니틸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창신 메모리 상장 때 글로벌리 한번 반도체주들이 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유니트리가 가성비는 좋은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현대차 그룹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미 그 단계는 다 넘어서 있고 한 단계 홉스는 앞서가서 오히려 규모도 더 크고 훨씬 더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간을 네네네. 대체할 수 있고 투입 가능한 그러한 로봇에 한층 더 가까이가 있다. 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니트리에서 나오는 그 값싼 로봇은 키가 1.2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기는 좋고 값은 싸지만 소위 산업 생산에 바로 현장 투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즈가 돼야 평균 키가 성인 남자 사이즈는 돼야 되잖아요. 이거 한 170 전후는 돼야만 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때 사람 대신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반쪽짜리 휴머노이드. 그죠. 1.2m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뭐 어떻게 밑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서서 일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로보틱스에서 우리 저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여기에 나름대로 울타리를 쳐줬죠. 중국으로부터의 완성 로봇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생태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유니트리의 상장이 여전히 마치 지금 메모리에서 반도체에서 우리가 걱정하듯이 한켠에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적어도 2, 3년간 이거를 현재 가성비를 끌어올려서 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는 물질적 그런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중국의 외교부 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잖아요. 내일까지. 근데 11개월 만에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관련된 주가가 또 오를 수 있을 것 같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 오르는 것도 대표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정치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냉랭했던 대중국 관계가 좀 빨리 뭐랄까 풀리지 않을까. 또 네. 우리 또 연초에 중국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여전히 냉랭합니다. 뭐 대만 이슈 때문에.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회를 아이러니하게도 만들어주고 있다. 네. 뭐냐면 지금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유는 이란 전쟁 이번 중간 선거 때문에 재미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거 장기적으로 좀 끌려가고 있죠. 우크라이나전 24시간 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북한과의 그러한 뭔가 의미 있는 타결 이것을 좀 만들어내고 싶고, 이럴 건 다행스럽게 중국과 러시아도 그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가 올 수 있고, 이것 자체가 그전에는 개성공단 위주의 이제 남북 경영이었으면 지금 소위 그러니까 남북 그다음에 북중러 플러스에서 몽골까지 지금 두만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지금 열려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엄청나게 진심입니다. 이걸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중러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남북 경협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좀 잘 살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앞으로 두만강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대표적인 뭐 중국 관련 이슈도 오늘 굉장히 많네요.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사실 뭐 반도체 제외하고 다른 섹터에서 순환매가 돈다 한들 삼전닉스가 오늘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장이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 고배당주로 또 인식을 해요. 200조 원 주주 환원이라는 통큰 그런 정책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과적으로 삼전닉스가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변동성의 주범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시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얘기는 매회 들으시는 그런 질문이실 텐데 안 드릴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다행스럽게 삼전닉스가 주가가 요즘에 다시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지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50% 주주 환원, 뭐 이건 이제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지속된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말씀 주셨던 100조에서 200조 원의 주주 환원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의 8에서 한 13%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우 이거는 고배당주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하고 통상 이렇게 고금리 환경에서는 가치주 그다음에 배당주가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주주 환원책이 자사주 소각 포함해서 배당과 연결이 된다고만 한다면 충분히 말씀 주셨는데 하방은 충분히 단단히 만들 수 있고 최근에 자금을 보면 삼전 닉스에 들어오는 게 헤지펀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고배당을 하게 되면 롱온리 그런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주주 환원책이 조금 더 확실화되는 것 자체가 주가의 하방을 막을 뿐더러 상승을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뭐 증시에서 좀 불안 요소였던 리스크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증시 하방을 좀 견고하게 받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자 시장의 재료까지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명쾌하게 해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사모펀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인데요. 관련 이슈 최근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분석을 해드립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펀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인데 최근 네. 또 좀 강화해야 된다 규제를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얘기들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사모펀드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이 홈플러스 사태, 그 앞전에 이제 고려해온 사태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게 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규율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때 뭐 금융위원 한 설명은 이거였어요. PF가 너무 단기 이익 실현에 좀 매몰돼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 PF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거든요. 뭐 산업 재편이라든가 뭐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이 뭐 기업을 인수해서 밸류업해서 매각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역할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한 번만 잘못해서 이제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존에는 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해도 이제 등록 취소,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사실 국내에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제한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한 번만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해도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뭐 기존의 금융사처럼 이제 운용사가 주인이 바뀌거나 이럴 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좀 심사하겠다. 아무나 사모펀드를 주인이 돼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인수할 때 펀드의 자본만 갖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수금융처럼 이제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는데 그 레버리지를 순 자산의 400%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도는 유지하되 200%를 넘으면 왜 차입을 더했는지, 그리고 이게 PF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그리고 이제 LP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도 좀 확대하고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강화안을 내놨었거든요. 사실 금융위의 이 강화안은 운용 자체를 뭐 이것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규제하기보다는 PF의 운용 자율성을 좀 유지를 하되 책임성 그리고 건전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높이는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강화안이 나온 후에 이제 홈플러스의 이 사태가 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국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모펀드 규제 내용을 담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 뭐 지금 대략 큰 것만 해도 한 8건 정도가 되는 건데, 뭐 내용을 보면 기존의 금융위 안에 더해서 뭐 이제
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LP들, 그러니까 출자자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기금들을 말하는데 추가 출자를 중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PF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까지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200%로 좀 제한하자라는 방안도 좀 담겨 있기도 하고,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 국가기관산업이라든가 뭐 공공 혹은 민생 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자, 뭐 이런 입법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펀드들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자산 평가라든가 신탁사업자 감시, 그동안에 면제가 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좀 나와서 지금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PF의 자금 조달에서부터 뭐 투자, 운용, 내부 통제, 그리고 보수라든가 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사모펀드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지? 결국 홈플러스 사태 네. 때문에 그게 더 그렇죠. 점화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홈플러스 네. 사태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맞죠. 네. 이게 홈플러스는 사실 MBK가 2015년에 7조 2천억 원 굉장히 큰 규모였었어요. 그 돈을 들여서 인수했는데 뭐 그 사이 이제 유통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뭐 우리가 유통업에 대한 규제도 상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홈플러스가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이제 법정 관리까지 가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청산안에 만에 뭐 청산가치가 높으니까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자금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청산 수순으로 가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 어쨌든 뭐 메리츠금융이 지원하고 이제 MBK에서 경영진 개인들이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좀 넘겼죠. 그리고 이제 재개장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되면 뭐 이제 임직원 고용 문제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임직원 고용 문제, 뭐 여기 이제 협력업체 문제, 지역 상권 타격,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F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 매각하고 배당하고 이러면서 단기의 투자금 회수에 너무 골몰한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기업을 좀 망치는 주범처럼 인식이 좀 됐던 면이 있었거든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좀 커졌는데, 그래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PF 제도가 그 운용사의 자율권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출자한 연기금들이 이제 조금 감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금융당국이 작년에 그 PF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내 PF 시장이 너무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제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해봐도 이제 자유규제라든가 뭐 시장의 관행이 좀 정착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PF 규모는 커졌고, 사실 자본시장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책임도 져야 되고 감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사모펀드 업계 PF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발표한 예. 제도 중에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어쨌든 간에 한 번만 중대한 위법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바로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위기감이 좀 커졌고,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레버리지 규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익 매수라는 게 우리도 사실 주식 하나 살 때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뭐 신용을, 그러니까 미수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 차익 매수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제 기업을 인수할 때 외부에서 인수금융,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바이아웃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순 자산의 최대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치권의 주장대로 200%로 낮추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용의 묘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기관 전용, 그러니까 PF의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공모펀드와 다르게 전문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산평가라든가 뭐 신탁업체 운용의 감시와 관련해서는 좀 일부 특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가치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분기마다 출자자한테 저희 이 자산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셀프 평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면제를 좀 없애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렇게 되면 공모펀드처럼 외부 기관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신탁업자로부터 운용회의 자체를 감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사모펀드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펀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워낙에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보통 한 5년 정도 이제 펀드 만기 기간 내에 이제 인수를 했다가 밸류업을 해서 좀 높은 가격에 팔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너무 이제 정보가 공개되게 되면 운용의 의무를 살릴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최근에 이제 유행처럼 상장사를 인수하고 나서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도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장기간 한 5년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운용 의무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장사면 계속 이제 시장에서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상장사의 가치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좀 부담감이 좀 컸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모펀드처럼 계속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차입한도 400%에서 200%로 줄이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12월 달에 내놓은 거 네. 그 안에 보면 현행 400%를 유지를 하되 200%를 넘겨서 차입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고 의무를 좀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방향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국내 PF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차입 규제를 적용을 하면 해외 PF와의 그렇죠. 경쟁에서 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국내 운용사랑은 좀 다르게 해외에서 조성한 펀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해외에서 차입해서 자금을 이제 조성을 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 이럴 때 국내 PF와는 다르게 이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기업을 사는 돈인데 국내 PF 사모펀드는 200%까지만 레버리를 쓸 수 있고 해외 PF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거 자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당국은 이제 규제를 강화는 하되 국내 PF의 경쟁력까지 좀 깎아먹으면서 훼손시키면서 하지 않는 약간 이제 절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정치권에서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크기는 합니다. 네. 그럼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PF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시 그리고 투명성 강화 뭐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모펀드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동감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규제의 속도 그리고 네. 규제의 범위인 거거든요. 지금처럼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추진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대략 최소 5년, 그게 길게는 10년까지도 보는데 네.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조정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는 업황에 이런 문제 있는 좀 산업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자본을 투입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능 자체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전용 PF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뭐 투자자 보호 좋고 투명성 강화 뭐 좋은데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국내 운용사만 계속 규제를 받게 되면 이제 아예 국내 운용사가 국내 펀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해외 펀드를 세우거나, 우리 보통 이제 그 규제 조세회피 지역 같은 데 펀드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 가거나 아예 그냥 해외 자본을 활용하는 식으로 좀 이제 규제를 회피하려는 뭐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꼼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제 PF 규제를 절대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운용 행위는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정상적인 기업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포괄적 규제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토종과 외국계 간, 그러니까 역차별 이런 부분 아닐까. 그렇죠. 그런 예. 논리들로 이제 국내 PF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네네. 국내에서 PF를 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GP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하는 순간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이 되고 뭐 때때로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이제 자료 제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이제 사모펀드들이 한국 내 자회사나 국내 등록 GP를 통하지 않고 여객펀드 구조라든가 뭐 다 요새 이제 글로벌리 다양한 투자 스킴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국내 기업 인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들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금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차입미술 규제하면 한국 이제 사모펀드들만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를 대략 한 7곳 정도로 꼽는다고 하면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KKR 그리고 칼라일, TPG, EQT 그리고 베인캐피탈, CVC 같이 한 7 정도를 꼽을 수 있거든요. 이 7곳의 아시아 바이어 펀드 규모만 해도 한 100조 원 가량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자금력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 국내 PF는 차입해서 이제 매수하는 것도 이제 제한을 받는데 뭐 글로벌 대형 PF들이 이제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PF한테는 이제 이런저런 보고 의무도 부과하고 차입 규제도 하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LP의 감시 수준도 높이고 이러면 국내 운용사는 그냥 비용이라든가 의사결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이에 외국계 GP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최근 외국계 PF들이 딜을 싹쓸이해 간다는 네, 얘기를 좀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 PF도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환율이 뭐 최근에 좀 이제 진정이 되긴 했지만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1,500원 넘어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라서 글로벌 PF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한국의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을 인수할 때 들여야 되는 돈이 많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작년 말에 뭐 KFC 코리아를 칼라일이 2천억 원대에 인수를 했고요. EQT가 더전 비전을 1조 3천억 원가량에 인수를 했고, 올해 5월에는 칼라일이 또 첨언아이스 1조 원대 초반에 사들였고요. 최근에 TPG가 롯데렌탈 한 1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외국계 PF가 대형 금융회사, 뭐 대기업 계열사, 뭐 대형 플랫폼 이렇게 약간 조단위 자산을 좀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상화를 7,3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거나 뭐 준호에어를 8천억 원에 인수하는 것처럼 약간 중형급,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들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미들캡 기업까지 적극적으로 이 인수 대상을 좀 넓히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국내 PF들의 위기감이 좀 상당하긴 합니다. 네.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 PF보다 중소형 PF는 더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 예. PF들은 이제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이제 규제에 따르는, 그러니까 규제를 지켜야 되는, 규제를 이제 준수해야 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준법관시 인력이라든가 뭐 법무팀, 회계나 세무 인력,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인력이라든가 뭐 LP들, 그러니까 연기금 이제 출자자들한테 가서 뭐 설명하고 뭐 이제 질문해오면 대답하고 이런 IR 조직들이 이제 갖춰져 있거든요. 뭐 내부 총대 시스템도 이미 갖추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운용 규모가 대략 한 뭐 수천억 정도 되는 중소형 PF라든가 신생 PF들은 뭐 운용력 몇 명이 뭐 투자도 하고 펀드 관리도 하고 LP 대행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제 보고서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준법관 시체를 구축하고 자산별 평가 감시까지 받으려고 하면 펀드 규모 대비 비용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용 규모가 뭐 대략 한 수백억 원 정도에서 수천억 원 정도 수준의 운용사한테는 이거 자체가 이제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인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도 늦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준법강신들이 다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기업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M&A라는 거는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비용 대비, 그러니까 펀드 규모 대비 비용,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거고, 자금 도달력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대형 PEF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받을 때 뭐 글로벌 기관 투자자라든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 받을 때 뭐 이 규제가 강화되면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대형 PEF는 이미 이런 규제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출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중소형 PEF에 출자를 하려니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까지 시간도 걸릴 거고 비용도 늘어나면 조금 힘들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운용사에 돈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펀드레이징에 있어서도 중소형 PEF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럼 이러한 이벤트가 사실 이제 토종 사모펀드의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이제 부상 그리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 뭐 규제 강화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기존 대형 PF한테 경쟁팀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글로벌 PF들이 더 치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과거처럼 이제 운용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이미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서 네. 그 전에 이제 고려형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투명성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여러 규제를 뭐 사모펀드를 죽이자 이런 수준으로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해외 PF의 국내 M&A 시장을 아예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F를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하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PF 행위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촘촘하게 규제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투자하는 PF 경쟁력은 이제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모든 PF를 똑같이 옥시기보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규제를 좀 집중하고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해상충 문제가 있거나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의 전반체를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이제 세우거나 뭐 부실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켓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사모펀드 규제에 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뜨거워질지 혹시 제약바이오의 탑픽은 뭘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하루인데 오늘 특별히 또 강하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또 나오시는 날이 제약바이오의 날이라서 그러니까요. 보니까 머크사와 이제 모던사가 공동 개발한 암 백신이 시장에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들썩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건 뭐 사실 머크의 기술보다는 모더나의 기술이죠. 네. 이 mRNA라는 건 대부분 코로나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mRNA라는 플랫폼 자체가 원래 항암 백신으로 먼저 개발이 되었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mRNA의 가장 큰 장점, 갈아 끼우기가 가능해지면서 코로나 백신이 좀 빠르게 개발이 되었고 상용화가 되면서 mRNA가 세상에 좀 선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mRNA 백신이 그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대규모 임상을 너무 단기간에 많이 네네네. 해버렸다. mRNA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가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 모더나와 머크가 발표한 데이터는 이미 기존 암학회에서도 박수를 받을 만큼 괜찮은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이 개인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그러면 어떤 기술이냐? 결국에는 환자의 암의 돌연변이를 분석해서 그 암의 특징을 mRNA 담아서 면역세포한테 이게 암이다라고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형입니다. 예. 결국에는 암 조직을 통해서 그에게 맞는 항암 백신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말이 백신이지 백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면역세포가 결국 암을 더 잘 공격하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색종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흑색종에서만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췌장암
폐경암이나 폐암까지 예. 다 확장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영향을 줄까 네네. 그게 여기에 이제 많이들 관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mRNA 플랫폼이나 mRNA 쪽에서 제대로 된 항암 백신을 하는 기업은 없어요. 예. 사실상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거의 없고 이제 ST팜의 경우에도 siRNA, ASO 같은 분야에 대한 원료, 올리고 API를 많이 할 뿐이지 mRNA에 대한 생산 여건이나 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뭐 큰 수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알테오젠이 좀 직접적인 수혜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래서 나오는 것 뛰는 같아요. 흐름이 있었군요. 오늘. 그렇죠. 예. 결국 머크도 키트루다 IV를 모두 키트루다 SC로 바꾸고자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키트루다 SC 큐렉스가.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 병용투여도 큐렉스, 키트루다 SC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들 기대를 하고 알테오젠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적응증도 확장이 될 거고 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이오주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온기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이슈가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어제 일단 바이백 덕에 네. 금리가 조금 내려와 준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큰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발작이 약간은 눌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바이오 기업들 중에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미국 바이오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고 그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 물론 미국의 경우 인수합병을 토대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이 메인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를 봤을 때 바이오가 현재 호황기인 것은 맞고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을 필두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이번 모더나를 통해서 mRNA 관련 직접적인 기업은 없지만 siRNA나 이 RNA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릭스나 알지노믹스처럼 RNA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빅파마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mRNA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관련주로 오르는 뭐 엔투텍이나 소마젠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ST팜 RNA가 이런. 묻은 기업들이 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네. 오늘 유독 좀 그런 흐름이 크게 반영이 된 거죠. 워낙 네. 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느 정도는 테마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걸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냥 RNA가 대세 기술이고 mRNA뿐만 아니라 이제 siRNA도 좋을 수 네. 있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덩치 큰 시총 2조 원 이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못 가니까 약간 좀 답답한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서 좀 반가운 마음은 들었는데 하반기는 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도 8월부터는 바이오가 좋을 거라고 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기술 이전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 왜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기술 이전 계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했었고 물론 알테오젠이나 뭐 아리바이오, 한미약품 다 어느 정도 발표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8월부터 그런 기술 이전 계약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작은 계약이지만 그래도 계약을 필두로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준 상황이고요. 알테오제뿐만 아니라 올릭스의 경우에도 로레알이나 일라이릴리와의 옵션 혹은 본계약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알조믹스 뭐 다른 기업들 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아이노베이션도 키트루다와 병용투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면역 환경이 얼마나 이 키트루다와의 병용투여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 어느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이 한두 건이라도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그게 바이오의 대세장 혹은 단기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매크로가 좋지 않다. 매크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유가가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는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바이백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해소가 될 때마다 네.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마다 바이오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연구개발 쪽 그리고 기술 수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착 붙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관련해가지고 RNA 같은 부분 이벤트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예. 바이오 하면 많이들 네. 팔로우 하시는 게 학회잖아요. 학회, 예. 근데 학회가 또 6, 7월에 부재했어요. 6, 7월에 부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기 모멘텀이 없다. 요즘은 또 워낙 다들 트레이딩을 빨리빨리 네. 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나와? 다음 주가 아니라 뭐 다음 달이야 이러면 또 안 사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학회가 부재했다는 사실도 바이오를 살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 그랬군요. 요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학회들도 다시 시작이 많이 돼요. 9월에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세계 폐암학회 WCLC가 있고요. 유명한 학회죠, 그거. 그렇죠. 예. 세계 폐암학회인데 이제 한국에서 마침 또 코엑스에서 아,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또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계 3대 암학회 에스모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WCLC, 10월 에스모, 그 이후에는 이제 11월 SITC, 11월 애쉬, SABCS 아니면 이제 그 비만 쪽에서도 여러 학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특히 8월부터는 학회들이 좀 있다. 그때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뭘 발표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걸 발표하는지도 팔로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달라진 게 뭐냐? 이제는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알아보게 되면 결국 그게 또 국내 트렌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췌장암, 특히 라스 타겟의 췌장암 항암제, 레볼루션이라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췌장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같이 올랐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으로 좀 구경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도 이렇게 쭉 분석을 기업마다 하셨을 텐데 최근 보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뭐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긴 했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지금 그래도 하방이 네.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회사 자체도 좀 주주 친화적인 상황이고 예. 더 나아가서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그로 인한 매출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있는데 미국 직접 판매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이 과거 몇 년 동안 많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직판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시작이 됐어요. 예.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1조 3,9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도 4,518억 원. 우리나라 기업이 이 정도의 실적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하반기에는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펜트라, 램시마의 SC 제형의 경우에도 저금증 확장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바이오 시밀러들 혹은 바이오 베터들도 최근에 올해 또 출시된 게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바이오시밀러도 약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빨리빨리 부스트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도 5천억을 넘길 수 있게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주주 친화적인 면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고 코스닥 승강제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 이제 모멘텀 얘기하면서 알테오젠도 제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승강제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승강제 1군 후보가 또 알테오젠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나 여러 가지 뭐 추가 기술 이전 이런 모멘텀들이 갖추어지고는 있는데 좀 괜찮을까요? 들어가도 혹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사실 코스닥 네. 승강제가 바이오에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자체가 너무 적고 알테오젠 정도나 돼야 일부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코스닥 승강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바이오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지는 네네네. 모르겠으나 알테오젠이 일부 리그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소규모지만 기술 이전 계약을 하나 더 체결했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계약이 있어요. 하나의 물질만을 계약하는 게 아닌 패키징 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나오게 된다면 조 단위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조 단위 딜이 나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적이 찍히지 않습니까? 이 큐렉스라는 키트루다 SC의 시장 점유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와 주고 있어요. 머크가 제시한 게 18에서 24개월 동안 30%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걸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큐렉스의 매출이 한 뭐 5조 원 정도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로열티가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뭐 1,000억 원 정도의 현금은 유입이 되는 거고 네. 이 큐렉스를 필두로 다른 빅파마들과의 계약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과 함께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요소들은 남아있을 것 같다. 결국 알테오젠이 잘 되고 알테오젠이 올라와줘야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죠. 상방이 예, 좀 열린다고 예,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이 잘 돼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8월 중후반으로 가고 있고 이제 9월 전반적으로 당분간 바이오주의 탑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이유까지 좀 전해주시죠.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뭐 네. 알테오젠 당연히 알테오젠. 좋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테오젠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좀 높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큐렉스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잘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잘 가야 된다. 예. 이젠 잘 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8월 말에 1,000억 원 이상의 오보행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올릭스의 경우에도 로레알과 로레알과 1912와의 본계약 혹은 옵션 행사 여부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버행의 이슈로 인해서 눌려 있지만 함께 봐야 된다. 오버행 때문에 무조건 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작년에도 대규모 오버행이 있었는데 올릭스가 좀 잘 대응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옵션 행사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릭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는 보로노이인데요. 보로노이. 아무래도 네. 지금 WCLC 세계 폐암학회 이후에 에스모나 SABCS 같은 유망한 학회들이 다 개최가 되는데 보로노이가 하반기에 유독 학회 참여율이 높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보로노이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학회 모멘텀이 되게 잘 반영이 되는 기업이에요. 주가 하락도 최근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잘 되는 것 같고 최근 IR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나이브 임상 데이터도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나이브 환자는 이제 1차 치료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로노이가 임상 단계에 비해서 시총이 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잘 나오면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학회 데이터들 WCLC부터 에스모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제약바이오주 탑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나 작가님과 오늘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번도 또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6,800선 위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주가 정상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3대 호재가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더 여유는 있는 듯하네요. 오늘 이 시간 박찬윤 GL 리서치 대표 모셨거든요. 시장의 흐름들 쭉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이에요 오늘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어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됐던 건 장기 국채금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은 진정이 됐습니다. 바이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미 정부에서 그래도 미 국채금리의 장기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서 미 국채금리가 좀 안정이 되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매도 사이드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37% 정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시장 우려를 키웠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조정은 빌미로서 작용을 했던 게 사실 지금 최근 3개월 이상 미국채 30년물은 5.3% 그리고 10년물은 4.7%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 저는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이후에 시장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다는 거죠. 미 재무부에서 장기채 바이백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30년 그러니까 그 10년에서 30년물을 해당 매입 한도를 기존에 20억 불에서 최소 40억 불로 2배 이상 증액을 하면서 미국채 장기채 금리 중심으로 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30년물이 5.3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이게 5.18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한 4.7에서 지금 4.63까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좀 뭐랄까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테크 중심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제금리 고공행진 여파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미국 AI 투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회사채 발행 이슈가 미 10년물 국제금리의 0.3%포인트밖에 영향을 안 주니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게 또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주도 뭐 SK하이닉스의 영향도 있지만 투심이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는 있긴 하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런 테크에 좀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인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향후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화시키는 주식의 가치 평가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이 수요 둔화로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서 제시해 주셨던 대로 대략 0.3%포인트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와 발맞추어서 하이닉스 이런 대규모 이런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더나를 중심으로 이런 바이오테크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저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은 예. 좀 이런 갭상승 이후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 하지만 시장의 투심이 좀 시계가 바이오에서 다시 한번 테크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흐름도 같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요즘에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금리와 반도체 투심이 잘 엮여가지고 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렸고 사실 금리도 금리인데 전쟁 변수는 여전히다라는 몇 개월 동안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근데 네. 유가가 쉽게 떨어지려나? 계속 그런 장기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쵸. 그다음에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을 우리가 틈새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 2달 전이었나요? 그때 네. 호르무즈 잠깐 열렸을 때 그때 국제유가가 빠르게 70불 초반까지 빠지면서 야 60불대 바로 가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실상은 국제유가 어제 WTI 기준으로 85불 재차 넘나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이런 협상 이런 부분 자체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인 결과치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변수라기보다는 시장의 하나의 상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즉 하이어 폴 롱거라는 이런 표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게 향후에 국채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까지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 불확실성 이제 전쟁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방상에 따라 다니는데 네. 최근 그래도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효자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뛰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주 탑픽으로 언급이 되는데 미국 자주포 그거 그렇게 이제 수주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상당히 좀 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나토 쪽의 밸류체 내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유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단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측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LIS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하게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 쪽의 수출 물꼬를 트는 모습이 나타났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안 K9 자주포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의 향후 3년간의 이런 그 퀄 테스트와 그리고 시험 이런 승인을 거쳐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런 재발주와 탄약 같은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MRO까지 이어지는 측면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까지도 그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박스피, 종목장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로스를 활짝 열어주는 측면, 그러면서 리레이팅 받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는 쪽으로서 숫자에 따른 종목별, 종목장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방산주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대표님도 탑픽으로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림에서는 사실은 전 두 종목을 좋아해요. 두 종목? 네. 하나 어떤 걸 것 에어로스페이스. 같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는 현대로템? 뭘까요? 아니요, 현대로템보다는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이름이 참 길어요. 네. 발음하기 DNA. 어려워요. LIG DNA. 네. 이 두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LIG DNA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이제 중동에 대한 수출 물꼬와 유럽 양 수출이 올 하반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도 무기, 전략 무기 수출을 할 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2 전차 쪽에 있는 좀 지상 전략 물자를 하고 있는 현대로템과는 약간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네네. 있는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현 대표님은 방산주 탑픽 2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어렵죠. 예, 두 개가 여기 비슷한 부분에 있네요. 네. 이름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AI 투자 시대에 우리가 이제 부침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AI 투자 뭐 3년 안에 회수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실제 투자자들은 수익,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는 종목을 믿음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다르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실적 시즌을 이렇게 보면서 실적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안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 너무 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투자 포인트로 좀 전략 언급해 주신다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숫자에 대한 민감도가 정말 커졌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실적을 추정치 한 6% 약간 미달했다고 해가지고 뭐 급락 나오는 모습.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EM, ODM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섹터 안에서도 달바 글로벌은 15%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 등 숫자에 대해서 이제는 스트릿 컨센을 못 맞추는 종목들을 좀 민감도가 커졌구나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으로 특히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하는 부분이 숫자로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대로 증명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게 8월 달 들어서 시장이 저점 대비 37% 올라오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에서도 사실 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네네네. 하지만 이미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은 주로 트렌드잖아. 이미 갖고 있어. 그 외에 딴에 뭘 살 수 있을까? 그에 따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시장에 반도체와 AI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음식료와 화장품 대표적인 종목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자체를 느꼈거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는 삼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양식품. 네. 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증설하는 것들 밀양 2공장 그리고 중국 증설하는 거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니야? 그리고 미국 유럽 수출 잘 되는 거 누가 몰라? 근데 플러스 알파가 뭐야? 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던지면서 가격은 1년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숫자가 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 시점 삼양식품은 이번 2분기 매출 성장률, 탑라인 성장률은 40%에 달합니다. 39.2% 정도 탑라인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나타났었고 영업 이익률 또한 대략 한 20% 중반, 초중반을 기록할 정도로 23%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30%가 넘어가는 음식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12배에 불과합니다. 12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너무 싼 거 아닌가. ROE가 30%가 넘어가고 탑라인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 PER이 15배?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농심과 비교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네. 삼양식품이 1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12배예요. 하지만 탑라인, 매출액이 40% 성장하고 있는 삼양식품 대비 ROE와 매출액이 각각 한 7% 정도 성장하고 있는 농심, PER이 12배에서 거래가 되는데 앵커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면 PER 12배짜리 농심 사시겠어요? ROE가 7%거든요. 네. 아니면 ROE가 30% 넘어가고 있는 PER 15배짜리 삼양식품 사시겠어요? 당연히 ROE 높은 거. 자기 자본이 높은 삼양식품. 그렇죠. 이렇게 앵커님은 성장주 좋아하십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양식품 첫 선을 꼽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ROE 얘기하다 보니까 머릿속을 스치는 게 APR. 네, APR도 네. 화장품 업계에서는 독보적으로 ROE가 90%가 넘어가요. 성장주. 성장주. 근데 네. 참고로 업종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은 ROE가 7%. 그렇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근데 PER 격차는 APR 같은 경우가 PER이 20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17배에서 18배. 한 PER 한 3,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3에서 4 정도 차이 나는데 ROE가 이렇게 넘사라면 저 같으면 성장.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AI 관련된 종목이 숫자로서 증명을 하면서 살 수 있죠. 반도체와 전력 설비 살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뭔가 바벨 전략으로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 끌고 갈 때는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종목들도 챙겨가면서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균형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도 뭐 역대급의 뭐 실적 순간을 낳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또 긍정적인데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이익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쵸. 성장 포인트 잘 꼽으면 거기서 수익률에 대한 법칙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확실히 성장주 섹터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튀어주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했고. 근데 암 백신 이쪽으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뭐 물론 이게 매출이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잠깐 네.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오늘 시장 반응만 보면 시장의 투심이
아 그래 빈집 채우는 거 바스켓 채우는 거 자체는 오케이. 하지만 오늘 이에 따른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끝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로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런 반도체나 AI 진영 외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번 상승에 좀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게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채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잠깐 눈 감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비겁한 변명이지만 네. 일단은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빠져가지고 실망스럽다고 해서 여기서 다 팔고 떠나기에도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신규 접근하기에도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 한 20% 넘게 키우는데 여기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기에도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mRNA, 메신저 리보엑산의 사용처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를 통해 우리가 코로나 때의 백신으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한시적으로 나타났었고 최근에 RNA 치료제 이런 부분이 유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쪽으로 일부 사용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뭐 ADC 쪽이라든지 뭐 GLP-1 계열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되면서 올릭스나 알지노믹스, 에스티팜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대로 긍정적인 시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로 도출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을 학회에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흑색정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메이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여타 암종까지 확산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돼 하는 이런 시장의 의구심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 파미세를 보면서 놀랐어요. 왜요? 기세상한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점상이라고 하죠. 예. 점상 딱 찍고 나서 시초가 점상 박수 치면서 야 얘가 점상 유지를 하는 한 다른 친구들도 키 맞추기 하면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불을 뿜나 보다. 오늘 국채금리 하락도 나타났잖아. 역시 바이오는 한 방이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하락 VI 땅땅 걸리면서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결과치 이런 것들을 도출하지 않았지만 단순 백신으로서 사용하는 거, 유전자 희귀질환 사용하는 부분에서 암까지도 완전 차원이 다른 분야잖아요. 암까지도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그 가능성을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마음이 양가적이에요. 네네네네.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 좀 지켜봐야 된다가 지금으로서는 제 결론입니다.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할 때 오늘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맞아요.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이게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던지지 않고 보유했던 끌고 아니면 가야 됐죠. 다시 들어오건 이래야 되는데 네. 매물이 나왔다는 거, 음봉의 자체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느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투심적인 측면에서는 예. 아직까지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 8월 달에 상승장을 이끌어놨던 코스닥의 선봉장이라는 측면 국채금리 하락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 이거 빠져가지고 손바뀜 나타나는데 여기서 팔고 떠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로 탄탄할까요? 라는 대답을 네.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점 굉장히 중요하고 주 후반까지 그 뒷심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오르기는 하는데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맥 잘 짚어주셨고요.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